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대륙 철학, 프랑스의 그 대륙 철학자 두 명을 소개했었죠, 저번에. 베르그송과 조르주 바타유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철학자이자 문학 쪽에도 일가견이 있는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롤랑 바르트가 얘기한 개념에 대해서 몇 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쪽 계통이 사르트르도 그렇고 약간 철학자 순수 철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문학 쪽에도 되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사람들만 봐도 딱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롤랑 바르트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약간 제가 문학 쪽에 일가견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비평가,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이라든가 문학의 방향 같은 것을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약간 이러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물론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품을 독해한다라는 게 일단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쓴 작가가 그 작가가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저자의 죽음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트 같은 경우는 파리 대학교에서 그 고대 그리스 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네,希腊 쪽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 연극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시절에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요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폐결핵이 좀 나아질 때쯤에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프랑스어 강사로도 일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결핵이라는 병이 뭐 예전 같았으면 되게 치명적인 병이었지만 그 바르트가 살았던 시대 20세기 1915년에 태어났거든요, 바르트가. 그래서 그 20세기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결핵으로 인해서 뭐 진짜 막 치사율이 엄청 높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4년에 영도의 에크리티르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따가 에크리티르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걸 발간하면서 일단 주목을 끌었다라는 거 이거를 먼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연구 실습원, 그러니까 고등연구라고 하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등학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높은 차원의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실습적인 이러한 지도교수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1977년에 그 콜레주 드 프랑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교수를 합니다. 교수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롤랑 바르트는 이제 좀 말년이 안 좋았어요. 죽을 때 이제 1980년에 돌아갔는데 그 80년에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롤랑 바르트가. 네, 그리고 이제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타유하고 그 저번 시간에 베르그송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바타유나 베르그송처럼 이 바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잘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르트에 대해서는 제가 베르그송이나 뭐 바타유만큼의 지식이 솔직히 없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 또한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 볼게요. 네, 일단 이 에크리티르라는 아까 말이 나왔었죠. 에크리티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집단 특정 집단이 있죠. 사회 집단, 청소년 집단, 뭐 노동자 집단, 그리고 뭐 어머니 집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 집단들이. 뭐 지도자 집단, 뭐 이렇게 집단들이 수많은 집단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는. 근데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에크리티르는. 특징 표현.
그러니까 그 집단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똑같은 의미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간 은어 같은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에크리티르. 그러니까 상류층의 에크리티르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강남, 뭐 청담동이라든가, 네, 아니면 저기 또 잘 사는 분들 많죠. 예, 뭐 부동산으로 인해서 뭐 돈 많이 버신 분들, 예, 뭐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뭐 할 말이 더 많겠지만, 예, 우리나라의 이러한 집값이라든가 이 부동산에 관한 개념은 뭐 제가 여기서 예, 그러한 사적 재산을 다루는 그런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그러한 예를 든 거예요. 상류층. 예, 상류층에 이러한 말이 따로 있다라고 본 겁니다. 에크리티르가. 그래서 이제 일본어나 영어 같은 이러한 모국어 같은 것들 있죠. 일본인이면 일본어가 모국어겠고, 네, 저 아메리칸이나 유럽 계통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가 모국어겠죠.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일종의 귀속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집단의 이러한 에크리티르, 그 집단만의 말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바르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애들 말 줄이는 거 많이 하죠. 저도 청소년 시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오래됐어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말을 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애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들만의 말이 있겠죠. 뭐 말 줄인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하여튼 그러한 은어 같은 것들을 이제 에크리티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크리티르가 좀 잘 드러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소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뭐 오타쿠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예, 일본 이러한 애니메이션이나 이러한 뭐 프라모델, 뭐 이러한 인형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 수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에크리티르는 좀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사회 집단들보다도. 네. 그리고 일단 뭐 우리가 이러한 에크리티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은 모두 이러한 그 계층의 에크리티르로 변화해 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바르트가.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생활 스타일 같은 것도 다 그쪽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크리티르에 따라. 즉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 집단에 속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말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 집단적인 언어가 비슷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 그들의 행동, 그들의 표정까지도 다 닮아간다라는 거죠. 예, 되게 전염이 잘 되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롱패딩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좀 제가 조금 모욕적인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청소년들이 애벌레 같은 이러한 애벌레 껍질 같은 그러한 막 롱패딩들 막 다 같이 입고 다니고 막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왔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 요즘 뭐 롱패딩 유행했죠. 예, 성인들도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방 소비적 측면, 이런 것도 이제 바르트 입장에서는 에크리티르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청소년의 말투, 이러한 말이 결국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생활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죠. 롤랑 바르트는. 이게 바로 에크리티르라는 거군요. 에크리티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에크리티르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집단의 사상을 완전히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 비판 없이 수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크리티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바르트는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에크리티르가 있는데, 어느 집단이나. 근데 이러한 에크리티르가 전혀 있지 않은 표현. 그것을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영도의 에크리티르. 영도의 에크리티르. 이게 바로 진짜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바르트 입장에서. 동경을 한 거예요. 영도라는 게 뭐 땅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 섭씨 같은 거 말할 때 우리 영도라고 하죠. 온도, 영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사건만을 냉정하게 전달하는
약간 뭐 종군 기자 같은 그러한 종군 기자가 사용하는 언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한마디로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뭐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국제적인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요 몇 달 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거기에 또 종군 기자가 파견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자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자비한 뭐 이란 세력에 대해서 트럼프 미군 뭐 군인들이 뭐 이란의 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보다 나은 정치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정치 세력을 물갈이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그 말 속에는 0도가 아니라 100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군 기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미국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란의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예는 이 기자가 미국의 입장을 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신이 표현하는 말과 보도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또 이란 입장에서 설명하는 종군 기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 이러한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나는 뭐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트럼프가. 뭐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미국은 뭐 자본이나 무슨 뭐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 이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자 입장에선 이런 경우에는 또 백도의 에크리티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백도라고 봤을 때는 되게 편파적인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트 입장에서는 영도의 에크리티르를 존경했다라는 건 뭐냐?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그대로 일어난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폭격당했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졌다. 뭐 돌뿌리가 뽑혀 나갔다. 집이 여러 차례가 파괴됐다. 뭐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조각이 흩어져 있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영도의 에크리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중립적인 이러한 기자가 쓰는 말에도 자기의 그 생각과 선입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묘사를 했다라고 칩시다. 뭐 집이 몇 채가 파괴되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전쟁에서. 그래도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현상에는 이미 그 기자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약간 동정심이라든가 그러한 무자비함, 잔혹한 이러한 잔악한 현상에 대한 것을 어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처절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한 표현에서. 그렇기 때문에 롤랑 바르트는 영도의 에크리티르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일본의 어떠한 문화, 그러니까 일본의 하이쿠라는 문화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이쿠에서는 특정 집단의 사상이나 이러한 의견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건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하이쿠. 이 일본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하이쿠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되는데 이 하이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연못에 뭐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 때 나는 퐁당하는 물소리 이런 것들 있죠. 진짜 자연에 대한 그대로의 관찰. 이러한 것들. 여기에 이제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사상은 없다. 그리고 사건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크리티르가 뭔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은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은어라고 볼 수가 없고 은어에서 좀 더 확장적인 어떤 그 말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비중립적인 부분 그리고 어떠한 편파적인 부분 같은 것들도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에크리티르라는 용어 안에는. 네, 다음은 신화작용이라는 겁니다. 신화작용은 제가 롤랑 바르트의 이러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상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입니다. 이 바르트가 얘기했을 때 이제 현대 사람이나 옛날 사람들은 모두 신화의 세계에서 산다고 합니다. 신화의 세계. 이 인간들은 신화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이 신화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이제 파스타 광고, 파스타 광고 사진을 예로 들어서 이를 설명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 사진에 이렇게 토마토가 나와 있다고 합시다. 토마토가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채 색깔에 뭐 빨간색, 뭐 초록색, 브로콜리 같은 거 있겠죠. 초록색 뭐 이런 것들, 토마토가 빨간색일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그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시장 바구니가 이제 뭐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한 파스타를 광고하는 사진에 이미 빨간, 초록, 흰색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가 들어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스타만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야채라든가 시장 바구니는 이탈리아성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수하게 야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봤을 때 토마토는 디노테이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디토네이션이 아니라요. 디노테이션. 이게 뭐냐? 그냥 외적인 의미입니다. 외적인 의미. 토마토 그 자체겠죠. 외적인 의미. 근데 여기에 코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함축적인 의미. 코노테이션은 뭐냐면 이 토마토는 신선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탈리아로 봤을 때, 파스타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이 신화작용이라는 것은 그 사물 그 자체로 우리는 객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행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순히 비행기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비행기가 향하는 어딘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옛날에 떠나왔던 곳에 대한 향수, 비행기를 탔었을 때 어떠한 그 경험이라든가 자유, 이러한 어떤 코노테이션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상징하게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8 올림픽 때 뭐 비둘기를 막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비둘기는 단순한 비둘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좀 저는 뭐 여기서 말하면 뭐 나이가 밝혀지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보면서 아, 비둘기다, 그러고 말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평화의 상징이다, 자유의 상징이다, 이러한 식으로 반드시 어떠한 물체를 봤을 때 코노테이션과 디노테이션이 융합되어 있다라고 본 거고, 이러한 신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본 겁니다. 사물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화의 세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롤랑 바르트는. 그래서 오늘날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적인 개념하고도 결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가난한 자들의 신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신화. 롤랑 바르트가 얘기를 했었던 얘기인데,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가난 자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왠지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성실하지 않았을 것 같고, 노력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능력도 없을 것 같고, 뭔가가 주어져도 능동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소극적일 것 같고 세상 탓만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신화를 뒤집어 씌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층 입장에서 이러한 빈민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물론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이러한 코노테이션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롤랑 바르트가 가난한 자들의 신화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되게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딱 봤을 때 막 인간적으로 결함되어 있고, 뭔가 성격이 비정상일 것 같고, 진짜 막 역겹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단지 언론에 대고 얘기하면 자기 인생 조지니까 얘기를 못하는 건데, 막 그런 막 가난하고 꼬질근한 모습을 봤을 때 아, 쟤는 애초에 근성도 없고 글러먹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만들어냈던 신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유층 입장에서. 그들이 진짜 노력을 하지 않고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가난한 걸 수도 있지만, 사회 제도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다고요.
부의 재물림 현상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자본가들이나 부유층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저 새끼는 성격이 이상할 거야, 게을를 거야, 이런 식으로 코노테이션을 매겨버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낙인처럼. 이러한 것을 이제 롤랑 바르트가 가난한 자들의 신화라고 불렀던 겁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고, 그래서 모든 물건에는 이러한 신화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 속에 숨겨진 기호를 읽는 것에 되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화작용이. 네. 뭐 영화나 음악,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것이 단순히 영화나 프로그램, 즐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코노테이션적인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회 계층에 의한 부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획일화된 가치관이라든지 그러한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바로 한마디로 신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드릴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 용어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많아서 좀 말을 빨리빨리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부득이하게. 그리고 이제 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죽음. 이거는 아까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문학작품에 대해서 바르트는 그 작품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저자의 그 특권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전지적이라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네, 개인. 그러니까 전지적이고 개인이 반영되어 있다. 그 작가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린 거죠.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텍스트나 이러한 어떤 미디어 같은 것들은 작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의 죽음. 미디어, 제작자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독창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작가의 독창성. 따라서 이제 저자는 이러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라든지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러한 미디어나 텍스트를 제작한 저자는 이러한 미디어나 텍스트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와 텍스트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디어와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랑 바르트 입장에서.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의 죽음이라는 롤랑 바르트의 개념입니다. 네, 여기까지 롤랑 바르트를 설명해 드렸고요. 약간 조금 문학적인 이론과 많이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되게 좀 이제 신박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영도의 에크리티를 말씀드렸죠. 네, 특정 집단의 그런 말씨, 말투, 그런 게 그 개인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 그 집단의. 그거하고, 네, 또 말씀드렸던 저자의 죽음 같은 거. 그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분들께 되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